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상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성공하는 방법, 실전에서 이 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성공 방정식 몇 가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을 좀 뭐랄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국제결혼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가 베트남을 잘 알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하면 업체운 내지는 지인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추세가 업체 결혼이 좀 줄어들고 있고 개인 소개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업체 혼을 하든 지인 소개를 하든 공통적인 빌드업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스타 하면은 뭐 5드론도 있고 6드론도 있고 9드론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빌드업이 있잖아요. 그 빌드업에 따른 리스크도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전통 결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혼 서류나 한국어 공부를 하는 케이스. 이거는 지인 소개할 때 베트남 스타일로 결혼하는 방법인데, 이거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들을 자기 아는 사람 소개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 제가 추천하는 건 처갓집에 갔다 오고 결혼 승낙 떨어지고 결혼 서류,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전통 결혼하고 비자하는 순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국제 결혼의 가장 큰 행사를 먼저 치른다는 건 비용적인 면에서도 가장 큰 돈을 먼저 쓴다는 거예요. 보통 그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 남부 같은 경우는 적게 들어가도 2억 동, 북부 같은 경우에는 1억 동. 그러기 때문에 또 신혼여행이나 내가 현지 체류하는 비용, 그 다음에 기타 잡비 생각하면 가외돈으로 한 1억 동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시세 기준으로 남부 같은 경우는 신부 집에 2억 동을 준다 해도 이것저것 하면 3억 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1억 동이라고 해도 한 1억 몇천만 동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돈 1,000만 원 이상 태운다는 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 소개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빌드업을 한번 지켜주세요. 먼저 처갓집에 결혼 승낙이 떨어지면 결혼 서류를 먼저 하세요. 이거 2달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서류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병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토픽이나 세종학당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시라는 거. 그러면 신랑하고 신부 감정이 형성되는데 2달이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2달이면은 옥석이 가려진다는 거죠. 2달, 3달이 됐는데도 그 신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처가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힘들어요. 지인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대충 성공하는 방정식 나오고 또 이번에 업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도 50대 초반의 남성이 어떤 업체가 좋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업체는 좋은 업체, 나쁜 업체 없어요. 근데 마케팅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제결혼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파업 많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해야 된다. 뭐 정직하게 진행한다. 그거 다 그냥 개소리예요, 개소리. 아니 돈 벌라고 여자 소개하는데 좋은 놈이 어딨고 나쁜 놈이 어딨어. 도찐이 개찐이지.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그 도찐이 개찐이 중에 하나 들어가는 사람인데 자, 업체 선별하는 방법은요. 어느 업체가 좋은 업체냐 이거 보지 마시고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냐 경험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제결혼 업체의 실체를 보세요. 한국에서 영어 보는 사람이 있고 베트남에서 결혼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베트남에 에이전시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또 거기에 최악인 것은 마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업체, 에이전시, 마담 3명이 나눠 먹기예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업체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위기 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책임 소지가 묘연해지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업체
피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주둥아리만 가지고 영업하는 그런 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영세한 업체들은 일단 좀 배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서류를 직접 한다든지 기숙사를 한다든지 신부 소개를 직접 한다든지 모든 진행 과정을 직접 하는 업체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그게 뭐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 업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업체라면서 님이 나보다도 기숙사가 형편없고 또 뭐 한국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저보다도 어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그런 업체가 한국의 반 이상이에요. 안 그런 업체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감언 이설에 현혹될 게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실력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이런 맨파워를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비용하고도 그대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 비용, 업체 비용은 대충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런 서류를 직접 해주고 신부를 직접 소개하고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내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추진 비용이 저렴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주둥아리로만 떠드는 업체는 그 에이전시나 마담하고의 그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재추진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신부 소개나 서류나 기숙사나 한국어 공부나 이런 거 직접 다 진행하는 업체는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면에서 유연하겠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좋은 업체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겨서 재추진이나 어떤 기타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고 그거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업체인 거지. 아니 뭐 감원 이설로 똥꼬 빨고 뭐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업체는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업체, 그리고 경험치가 있는 매니저들이 있는 소프트 파워가 있는 업체가 좋은 업체예요. 국제 결혼이 아무래도 그 어떤 사람 사이의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방식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게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보수적인 방식이 아무래도 더 나아요. 적어도 결혼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면 지인 소개를 하든 업체 소개를 하든 가장 좋은 방법은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른 잠자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툴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니 뭐니 해도 이 초야를 치르고 관계를 형성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게 가장 진부하지만 가장 정확해요. 쉽게 이거죠. 남자가 여자와 첫날 밤을 치르면서 여자가 몸으로 하는 행동, 두 번째 관계를 맺을 때, 세 번째 관계를 맺을 때, 1개월이 됐을 때, 2개월이 됐을 때 서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친숙해지는 커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플이 있어요.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남녀 사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육체적인 그 섹스, 이 부분이 국제결혼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언어적인 그 소통이 한계가 좀 있어요. 번역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남녀 사이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을 꼭 거치라고 그래요. 베트남에서 약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웨딩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장에서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는 데서 약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뭐 그거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담어이 담끄이라고 해서 베트남식으로 청혼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결혼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요, 뭐가 잘못 알려진 게 업체가 신랑한테 재가를 물리기 위해서 뭐 약혼을 하고 첫날 밤을 강요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인 소개도
거의 비슷해요. 전통 결혼을 먼저 해버리는 이유가 그 신랑 신부에게 서로 재가를 물려줌으로 인해서 파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트남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속성 결혼이나 어떤 연애 결혼의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뭐 연애도 안 해보고 또 업체의 마케팅 수단에 놀아나시는 그런 분들은 쓸데없는데 그 감정을 소모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국제결혼도 결국에는 남녀 사이의 일이에요. 제가 왜 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남녀 사이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적인 그런 공통의 프로세스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업체 결혼을 하시든 개인 결혼을 하시든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여자랑 관계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도 지켜보시고 결혼 서류도 진행하면서 서류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이런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간에 그 신뢰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 신부가 다 좋은데 잠자리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속궁합이 안 맞아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속궁합이 안 맞아서 재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자가 속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자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속궁합 안 맞으면 어차피 얼마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통상적인 범주에서 국제결혼도 남녀 사이의 상성 그리고 결혼의 상식적인 부분, 이런 통상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국제결혼 업체의 현란한 마케팅 기법, 그러니까 공포 마케팅, 뭐 베트남 여자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어떤 공포감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그걸 수단으로 돈 버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꽂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면 별 내용도 없는데 그런 어떤 업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놀아나지 마시고 국제결혼의 현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국제결혼 업체의 공포 마케팅, 그리고 요즘에 연애냐, 속성이냐, 교제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 기법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남녀 사이는 단순해요. 내가 이 여자랑 자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 여자랑 교제를 하면서 성격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복합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여자랑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든다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게 계속 진행한다고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 그거를 일종의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 비용과 매몰 비용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혼인신고 시기, 그 다음에 한국에 초청하는 시기 이런 것도 잘 조절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그런 남자들이 국제결혼도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무슨 뭐 이렇게 하면 결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국제결혼 어렵다 이 논리는 그 국제결혼의 핵심에서 많이 벗어난 그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일 뿐이에요. 처음에 신부 컨택이 잘 되면 대부분 파혼이 없어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제가 봤을 때는 업체 소개를 하든 지인 소개를 하든 한국 남자가 자질이 안 되어 있다면 소개를 안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현실은 한국 남자가 자질이 안 되어 있어도 그래도 돈 주면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내가 결혼하기 어려워. 그 이유가 경제적인 면이나 아니면 여자를 보는 가치관이 좀 비뚤어진 분들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해도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분들이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첫 번째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결혼에 자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문제점을 극복하거나 해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 결혼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하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국제 결혼이 뭐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저 스스로도 거품이 좀 있었고 그렇게 어떤 신랑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혼의 본질은 국제 결혼이나 국내 결혼이나 그냥 결혼일 뿐이에요. 와이프가 외국인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결혼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베트남 국제결혼 성공하는 법.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생각하시면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왔을 때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배려를 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한 20년 전 생각하고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환장한다. 그런 논리는 지금 안 맞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랑 결혼을 하든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하든 이 생활비나 용돈 이런 경제적인 배려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도 돈 쓰는 재미가 있어야 결혼 생활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내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돈과 치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 인생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배려라고 합니다. 결혼은 결국 내가 다른 이성에게 경제적 배려를 하고 케어를 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거래가 성립되는 큰 틀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오늘 국제결혼 성공하는 법 얘기해봤습니다. 국제결혼 성공하는 방법 특히 베트남 국제결혼은 제가 봤을 때 신부와 빠른 잠자리 그리고 그 잠자리를 이어가면서 릴레이션십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초청 비자를 하면 대부분 한국에 와서 적어도 5년까지는 무탈해요. 그러면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신부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면 그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테크트리 밖에 있는 어떤 공포 마케팅이나 어떤 연애결혼, 속성결혼 이런 거는 사실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생각하거나 진행적인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의 다른 상대, 그러니까 베트남 신부, 내지는 여자친구, 내지는 베트남 와이프의 마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 이 떡 정도 무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세속적일지라도 이 남녀 사이의 관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혼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내가 이 여자랑 관계를 해봤는데 온몸으로 받아주고 또 평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사랑스러움이 배어 있다면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